자, 이번 시간부터는 데이터를 다루는 좀 더 편리한 그 패키지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핸들링 해야 될 때는 dplyr이나 tdr 같은 패키지를 많이 씁니다. 거의 필수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가공할 때는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으로 데이터 가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배울 ggplot이라는 패키지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런 패키지들이 이제 TDVerse라는 큰 그 패키지 묶음 안에 들어가 있는 시리즈입니다. dplyr, TDR, 그러니까 데이터 가공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문자 가공하는 stringr, 날짜 핸들링 할 때 배웠던 rubrydate,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ggplot, 뭐 이런 것들이 TDVerse라는 큰 패키지 안에, 패키지 묶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DVerse 없이는 사실 R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TDVerse라는 묶음은 라이브러리 TDVerse라고 해도 한 번에 로딩이 됩니다. 라이브러리 원래는 뭐 개별 패키지, ggplot, dplyr 이렇게 써야 되는데 TDVerse라는 이름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면 저 묶음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많은 그 하나하나의 패키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dplyr, 요게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가공하는 겁니다. 그냥 readr은 데이터 불러오는 거, 뭐 등등, 아까 얘기했던 stringr, 그림 그리는 ggplot, 데이터 구조 변경하는 tdr,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TDVerse 안에 들어있는 이 패키지 묶음이 R을 사용하는데 거의 필수적인 패키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데이터 프레임 가공하는 그 dplyr 이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search 해보면은 기본으로 깔려있는 이제 베이스 라이브러리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TDVerse를 이제 그 설치를 하고, 저는 설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라이브러리 했을 때 이제 바로 그 불러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치 해보면 원래 들어가 있는 이제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기본 그 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외에 보면은 rubrydate, 뭐 forecast, stringr 같은 dplyr 포함해서 아까 위에서 설치했던 요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의 사용법을 이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티블인데요. 티블은 이제 역시 데이터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건 데이터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데이터의 구조인데, 그거를 좀 더 이제 보기 쉽고 쓰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게 그냥 티블입니다. 그 구조를 티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티블을 라이브러리를 일단 그 해보고, 그 다음에 x와 y라는 벡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두 개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우리가 잘 아는 변수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번호 붙어 있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티블이라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은데 x하고 y라는 변수명 다음에 그게 데이터의 내용이 뭔지를 여기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티저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열을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데이터가 작아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데이터 프레임이 변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막 그 두 줄, 세 줄 복잡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팁을 이용하면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고 몇 개가 지금 생략돼서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팁을 자주 쓰고요. 그리고 이제 TDVerse 계열의 함수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그냥 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프레임을 팁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제 as 팁을 하면 됩니다. as 닷이 붙어 있는 함수들은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tdverse 계열들은 그 닷 대신에 이 언더바 또는 언더스코어를 많이 씁니다. 요거가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를 보면 얘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안 나오고 팁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용법이나 뭐 여러 면에서 데이터 프레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팁으로 바꿀 때 데이터 프레임의 행번호를 그 팁을에서는 하나의 변수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row names 그러니까 행의 이름이죠. 딱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일련 번호가 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어 달라는 명령어가 row names to column입니다. row names to column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이름을 이제 n으로 해달라. 그리고 as 팁을 해가지고 명령을 줄 수 있는데 이 명령의 지금 구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dplyr에서 쓰는 명령어 구조인데요. 우리가 t에다가 지금 d를 어떻게 가공해서 지금 어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d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하고 싶은 작업이 많을 때 여러 줄 이상 넘어가는 경우죠. 그때는 퍼센트 부등호 퍼센트 이거를 이제 파이프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쳐서 행을 바꾼 다음에 여러 명령어를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줄이 전부 다 이 맨 앞에서 지정한 이 D라는 데이터 프레임에게 적용이 되고 그 결과가 송두리째 한꺼번에 이제 T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row name을 column name으로 일단 바꾸고 다시요. row name을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그리고 또다시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adjective로 해달라. 이 비어있는 괄호는 원래 이 안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줘야 되는데 앞에서 한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제 실행을 하면 이 두 가지 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T에 이제 어사인이 됩니다. T를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제 행번호가 n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dplyr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요 기호 자체도 dplyr을 쓰는 건데 우리가 tdverse를 이미 라이브러리 했기 때문에 지금 로딩이 돼 있어서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처음에 이제 R을 실행했을 때는 dplyr은 베이스에 없기 때문에 실행하려면은 요 라이브러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이제 arrange라는 명령어입니다. arrange는 어떤 한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행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오름타순, 내림타순, 우리 엑셀에서 하는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A는 1에서 10, 뭐 B는 또 이제 1부터 10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C는 이제 난수를 생성시켜서 넣고 뭐 D도 이제 문자로 그렇게 해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같이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저거를 C를 기준으로 arrange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C 값이 이제 순서대로 1부터 2, 뭐 3 이런 식으로 C 값 기준으로 순서를 바꿔줍니다. 오름타순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C하고 D 두 개를 다 고려해서 해달라고 하면은 역시 D는 또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어레인지를 해줍니다.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으면 이제 descending이라는 아규먼트를 하나 더 주면 됩니다.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죠. C는 이제 오름차순, D는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arrange라는 함수를 쓸 때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정해주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변수 적어주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변수 적어줄 때 필요하면은 이제 descending 넣어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dplyr을 쓸 때는 보통 이 형식을 더 많이 씁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오퍼레이터 넣고 range라는 함수를 쓰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생략해줘도 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이 위에 것과 밑에 것이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arrange 말고 여러 개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할 때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번 적어야 되는 이름을 그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해보면은 결과는 위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arrange고요.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 쓰는 방식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나 슬라이스는 골라주는 겁니다. 행 기준으로.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을 없애고 우리한테 필요한 행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C가 1인 것만 골라달라고 지금 명령한 겁니다. C가 1인 것만 남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C가 1인 것만 가지고 하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서브셋이라는 것도 비슷한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근데 보통 dplyr에 들어있는 이제 이 필터라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을 할 때 조건을 주는 수도 있었죠. 요것들이 다 똑같은 결과를 내지만 흔히 많이 쓰는 게 필터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면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dplyr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할 때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기능만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필터하고 그거 어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는 또 다른 명령들도 쓰고 뭐 이러기 때문에 dplyr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다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터 많이 쓰는 거죠. 그 필터 줄 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콤마로 연결하면 됩니다. C가 1이고 A가 7보다 큰 것만 고르는 거죠. 콤마를 써도 되지만 원래는 저 AND 기호를 많이 쓰죠. 같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AND가 아니고 OR을 하고 싶으면 저 bar를 쓴다고 했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bar는 이제 키보드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원화 표시 위에 Shift 누르면 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필터하고 비슷한데 자릿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라이스 1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행만, 슬라이스 1에서 5는 1에서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빼고 싶으면 이제 빼기 하면 됩니다. 빼기 쓰는 거는 필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 다음에 이제 n 괄호라고 되어 있는데 n하고 빈 가로는 전체 행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전체 행의 개수 하면은 행의 개수가 만약에 총 10줄이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다음에 슬라이스 10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걸 보여달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전 시간에 벡터에서 마지막 거 보고 싶을 때 인덱싱에다가 랭스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몇 개만 보고 싶으면 이것처럼 간단히 산수 좀 하면 됩니다. 빼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헤드, 슬라이스 테일은 위아래로 방향을 정해서 몇 개만 보여줘 할 때 위에서부터 몇 개, 밑에서부터 몇 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 샘플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랜덤하게 3개를 뽑아주는 겁니다. 복원 추출하고 싶으면 리플레이스 하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샘플링 할 때는 이 슬라이스 갖고 많이 합니다. 샘플링에서는 n으로 개수를 정해줄 수도 있지만 전체 개수 중에서 몇 %를 뽑아달라. 이게 프로포션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행의 개수 중에서 한 30% 정도 되는 것들을 뽑아달라. 거기도 역시 리플레이스먼트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 민, 맥스 이런 것들은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B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작은 것부터 3개 뭐 이런 뜻입니다. 또는 하나씩 치면서 결과를 가만히 보시면 그 함수들의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함수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행 단위로 가공하는 거라면 앞으로 볼 거는 열 단위로, 그러니까 칼럼을 선택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select는 누가 봐도 선택하는 거죠. A, B, C 세 개만 선택해줘 하는 거고, 선택할 때 순서를 바꾸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CBA. A만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B 두 개 뺄 수도 있고, select를 이용해서 몇 개를 선택하는데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X로, B를 Y로, C를 Z로 바꿔달라는 명령이죠. 그 다음에 select 할 때 everything 넣으면은 다 골라달라는 거고요. 맨 끝에 칼럼만 골라줘 할 때는 last call 쓰면 됩니다. 항상 맨 끝에 값을 선택하는 게 좀 귀찮죠. 그 개수를 우리가 모를 때 컬럼이 만약에 뭐 수십 컬럼이 있는 데이터다 이러면은 맨 끝에 거 선택하고 싶으면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끝에 거 선택하는 함수들이 데이터 구조마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것들을 골라달라, 뭐 B로 시작하는 것들을 골라달라, 이게 starts with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C라는 문자를 포함한 걸 다 골라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가 아니고 뭐 반복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x1, x2, x3 이런 식으로 y1, y2, y3 막 이렇게 해놨을 때 x가 들어가 있는 것만 고른다든지 y가 있는 것만 고른다든지 그것들만 뺀다든지 하는 작업을 이 select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relocate 썼습니다. relocate 다음에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걔를 맨 왼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특정한 변수 다음에 순서로 넣고 싶으면 이제 B를 C 다음에 넣어줘 하는 거는 이제 dot after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로 옮겨줍니다. rename은 당연히 이름 바꾸는 거겠죠. 네. 이렇게 바꿔주는데 항상 그 dplyr 안에서는 rename 같은 거 하면은 새 이름이 앞에 오고 뒤에 이름이 옛날 이름이 뒤에 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어달라 하는 식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rename with는 지정한 한두 개만 바꾸는 게 아니고 다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거는 to upper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대문자로 다 바꿔줘 라는 뜻입니다. 변수명이 알파벳은 안 바뀌었는데 대문자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행이나 열을 가공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때 그때는 mutate와 summarize를 씁니다. 이 두 가지는 뭔가 연산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 비슷한데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mutate는 현재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변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summarize는 현재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어떤 요약된 값을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은 좀 복잡한데 보시면 뻔합니다. 우리가 df라는 데이터 프레임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 이제 열어놓고 보면 A, B, C, D 4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mutate E는 A 더하기 B를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E라는 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mutate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transform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면은 똑같은 결과를 내줍니다. 근데 둘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두 줄 갖고 보이는데요. mutate는 두 개의 변수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E하고 F 두 개를 만들고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경우에 transform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transform이 두 개를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E라는 걸 새로 만드는데 A하고 B를 더해서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시에 그 E를 이용해서 절반을 나누어서 F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mutate 명령어는 얘가 똑똑해서 먼저 E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든 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해줍니다. 근데 transform은 이걸 동시에 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지금 E가 들어가 있어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transform은 두 번 해야 됩니다. E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E를 이용해서 또 딴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뮤테이트가 좀 편하죠. 그렇게 기존에 있던 이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 주거나 기존의 변수를 바꿔버리거나 하는 게 뮤테이트라면 summarize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summarize를 하는데 b의 평균, b의 중위수, b의 표준 편차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은 min b의 이 데이터 요소의 개수는 하나죠. 네, 데이터 길이 자체가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하고 다릅니다. 쳐보면 min, median,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값을 저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보여줍니다. 근데 기존의 DF가 아니고 새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런 거를 뭐 여러 개를 갖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값 구해달라, 뭐 미디언 구해달라 하는 거를 지금 앞에서는 값만 보여달라 그랬는데 서머라이즈를 하는데 평균값 구한 거는 mean이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지금 이 그 문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로 쓰였을 때는 지금 제 PC에서는 노란색이고 이것이 변수명으로 쓰일 때는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미디언 구한 거는 미디언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넣어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SD에 넣어주고 개수는 라지 n에다가 넣어줘 라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 변수에 지금 따로 안 정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 칼럼의 이름이 변수의 이름을 정해서 서머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해준 변수명으로 서머라이즈 됩니다. 대부분 이 방법을 쓰겠죠. 네, 뭔가 요약한 정보를 만든 다음 그것에다가 내가 편한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머라이즈 할 때는 어떤 변수 갖고 어떻게 작업할 건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여러 개의 칼럼에 동시에 이제 적용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명령어가 이제 across입니다. across는 여러 칼럼에 걸쳐서 이 말인데 그 뒤에 조건을 주는 거죠. 어떤 칼럼이냐면 A로 시작하는 칼럼들에 걸쳐서 평균을 구해가지고 서머라이즈를 해달라. 지금은 이제 A가 하나밖에 없어서 저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변수가 뭐 A, AA, 애플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었으면 그것들만 골라서 저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로 된 것들만 골라서 뭘 해달라 이런 말 하고 싶으면 이제 where이라는 함수 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is numeric 쓰면은 numeric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 칼럼들만 골라서 평균값을 구해줘. 그걸로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줘 하는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샘플링 하는 거, 앞에서도 이제 한번 이제 봤었는데, 샘플이라는 걸 가지고 샘플 n, 샘플, FRAC는 프랙션입니다. 저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5개짜리 샘플 만들어줘 할 수 있고, 복원 추출할 수 있고, 샘플 프랙을 쓰면은 절반 정도 개수로 만들어줘. 역시 저것도 마찬가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0.5, 50%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함수가 이제 그룹 바이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갖고 어떤 작업을 하는데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각각의 그룹에다가 그 작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 바이 C라고 하면 C라는 그룹으로 이제 그룹을 나눠줘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을 나누면 여기에 팁을인데 10개의 행으로 4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룹이 C로 묶어져 있다. 라고 C라는 변수에 의해서 2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는 우리가 그냥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2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적고 파이프 오퍼레이터 넣은 다음에 여러 가지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결과가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DF에다가 많은 작업을 했는데요. 하지만 DF는 우리가 처음 만들어준 거 그대로입니다. 요거죠. 방금처럼 요렇게만 명령을 하면 그룹 바이로 C로 그룹 바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 하는 거랑 마찬가지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그냥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계속 이용하고 싶으면 어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F 자체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어사인을 해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DF를 또 활용할 거기 때문에 놔두고 그걸 그룹 바이 C 한 거를 DF 그룹이라는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어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서머라이즈를 하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는 한 줄이었잖아요. 근데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서머라이즈를 하면 그 평균과 중위수와 구하는 이 모든 작업을 C가 1인 경우와 2인 경우로 나누어서 해줍니다. 요거를 쓸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쓰다 보면은 그룹 바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룹으로 묶어놓고 까먹고 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평균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뭐 2개가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오류가 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룹 바이라는 함수를 쓸 때는 이것처럼 그룹으로 나눈 데이터 프레임을 별도로 만들거나,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방법은 df 가지고 그룹 바이 작업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서머라이즈를 이제 구하는데요. 그렇게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언그룹을 같이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아까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이제 서머라이즈를 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물론 어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저장되진 않았습니다. df는 원래 df대로 그룹 없는 df로 지금 남아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만약에 어사인을 했다면 df는 그냥 C로 그룹 바이 돼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C로 묶어서 이 서머라이즈 작업을 한번 해주되 데이터는 변형되지 않게 해줘 라고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또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쓴 다음에 언그룹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는 괄호 안에 뭐 쓸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은 먼저 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C를 기준으로 그룹을 묶은 다음에 서머라이즈 작업을 다 하고 그 그룹을 풀고 이 이제 루틴을 끝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씁니다. 그리고 df에서 우리가 보통 헤드라고 하면은 보통 그 맨 앞에 있는 6개 정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dfb에서 뭐 민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또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df$b 한 다음에 민만 써도 그것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헤드 괄호 열고 데이터 프레임, 그럼 민 괄호 열고 데이터 프레임 $B 쓰는 거하고 결과가 똑같고, 뭐 그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수고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끼리 합치거나 뭐 할 때는 이제 join, bind 같은 명령을 또 많이 씁니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구하면 그것들끼리 합치거나 나누거나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1, 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은 inx로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 프레임 2는imy, 세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f1을 쳐보면 이렇게 생겼고 df2를 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거 두 개를 우리가 합치고 싶을 때 데이터 프레임 1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2를 조인 시켜달라, 그러니까 붙여달라는 말입니다. 이 조인이라는 것은 두 개를 좌우로 붙이는 겁니다. 붙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붙일 거냐 하는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인덱스가 되는 기준을 by i라는 변수로 붙이자. 이 i라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 1과 2에 모두 들어있는 변수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i를 인덱스를 ABC ABD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양쪽으로 붙일 때 아무 행위나 막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가 a인 것끼리 b인 것끼리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는 겁니다. 붙일 때 맞지 않는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inner, left, right, full로 나뉩니다. inner join은 양쪽의 i가 둘 다 일치하는 것만 갖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좌우로 합쳐졌는데 i는 당연히 그 기준이 되는 거니까 2번 들어가지 않고 한 번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A, B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left join은 왼쪽 거 기준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C까지 남아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 2에는 그 값이 없기 때문에 NA3 됐습니다. 그리고 right join은 오른쪽 기준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C가 날아가고 D가 남았죠. 근데 D 자리는 당연히 원래 데이터 프레임 1에 있던 것들은 NA 처리됐습니다. full join은 다 남기는 겁니다. 양쪽에 이제 NA가 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그 아래 위로 합쳐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INX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과 JMY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붙일 때 이제 bind course, bind rows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bind course는 컬럼 방향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join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 1, 2를 붙여라 그러면은 이렇게 붙여줍니다. 근데 bind row로 붙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컬럼으로 붙일 때는 그냥 개수만 맞으면 갖다 붙이면 되는데 지금 bind row로 붙일 때는 이게 그 변수 이름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변수 이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냥 별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인으로 치자면은 풀 조인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인드 계통의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데이터를 잘 맞춰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뭐 기준으로 하라 이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바인드 콜스는 사실 쓰는 일이 거의 없고요. 이렇게 좌우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는 두 데이터의 행의 순서가 다르면은 이제 엉뚱한 것끼리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좌우로 붙일 때는 이제 조인을 많이 씁니다. 레프트 조인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붙일 때는 바인드 로즈를 많이 씁니다. 그때는 두 데이터 프레임의 이 그 칼럼 네임이 똑같은지 유의해서 잘 보고 이제 붙여야 되는 거죠. y도 만약에 inx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면 요 밑으로 정확하게 붙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한 게 dplyR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한다고 했을 때 하게 되는 작업의 대부분이 dplyR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TDR인데요. TDR도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이제 pivot이라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separate unite이라는 기능인데 separate unite은 또 그렇게 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pivot은 잘 아셔야 됩니다. 엑셀에 있는 pivot하고 비슷한 기능인데요. 이것도 tdverse 라이브러리 안 했으면 당연히 쓰려면 라이브러리 하고 이 명령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에는 wide form과 long form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계량경제에서 다루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죠. wide form은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그 변수가 가로 방향으로 쭉 들어가 있는 것을 wide form이라고 그러고 long form은 이제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고 데이터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wide form, long form이라는 말도 쓰지만 wide type, long type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 Y2010, Y2020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 생긴 걸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I가 A, B, C 뭐 세 개 회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N은 또 뭔가의 특징입니다. 그게 D, E, F입니다. 근데 요 A, B, C라는 세 개의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사했는데 2010년에 한번 조사하고 2020년에 한번 조사했습니다. 여기 2010년도에 각각의 값이 1, 2, 3이었는데 얘가 4, 5, 6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의 뭐 매출, 뭐 인구, 그다음에 뭐 온갖 지수 이런 것들 이제 쓸 때 이런 양식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각각의 행위 하나의 어떤 관찰 대상이고 그 관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했는데 여기서 지금 회사의 매출액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그 매출액이 연도별로든 뭐별로든 이제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형태. 이게 와이드 타입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R을 포함해서 대부분 그 데이터를 다루는 패키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 와이드 타입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기계가 이 두 개의 변수, 그러니까 Y2010과 Y2020이 같은 내용의 것을 두 시기에 걸쳐서 조사한 거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 의미구나 하는 걸 아는 거지. 기계가 Y2010, Y2020이라고 써놓으면 이게 우리가 이것이 연도라고 또 특별히 지정해 주지 않으면 연도라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R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R뿐만 아니라 이 통계 패키지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는 얘를 롱 타입으로 바꾸어서 다룹니다. 그걸 롱 타입으로 바꾸는 함수 이름이 pivot longer입니다. 롱 쪽으로 바꿔달라는 뜻이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어떤 데이터가 롱 타입으로 바꿔야 되는 대상인지 그걸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그걸 정할 때는 지금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제대로 배열돼 있지 않고 와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요 두 개잖아요. 요 두 개 변수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Y2010과 Y2020을 롱 타입으로 바꿔달라. 그런데 이 변수명들 있죠? 이 변수명들 가지고 이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름들은 names to 이어로 보내고 여기 들어가 있는 값들은 value들은 value라는 변수로 보내달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겁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명령이 위에 있는 요겁니다. 얘와 얘 가지고 해달라는 게 빼기 C 해서 I와 N, I와 N을 제외하고 이 말이죠. 그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피벗 롱거를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 하나에 대해서 두 번 관찰했죠. B에 두 번 관찰, C도 두 번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I라는 변수 안에 A가 두 번, B 두 번, C 두 번 이렇게 반복됩니다. N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2010이냐 2020이냐가 이어라는 칼럼에 변수명 밑에 2010, 20, 10, 2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이 value, 값들이 value라는 칼럼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R은 이 I라는 것에 대해서 이어로 따지면 지금 두 개의 연도가 있구나. 이 각각의 연도, 그러니까 이 A라는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 두 개의 연도에 이 두 개의 값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롱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실제로 뭐 데이터 분석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아규먼트로 변수를 어떻게 이제 지정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변수명들을 무엇으로 보내고 그 변수의 값들을 무엇으로 보낼지 지정해 주는 요 이제 함수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죠. 저거하고 이제 똑같은 함수가 요겁니다. 그냥
요거 두 개를 지정해주는 방법만 달랐던 거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옵션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번에는 어사인하는 형태로 이제 한번 해보겠는데요. 피블 롱거 가는데 y가 들어간 것들을 대상으로 하라. 아까 이제 와이드 타입의 형태일 때 요거였잖아요. 지금 이걸 가만히 보니까 y자 들어간 것만 다 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y로 보내고 그 다음에 names prefix 그 이름 앞에 있는 이제 앞에 붙은 글자는 y다 라는 걸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결과에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names transform을 하는데 리스트에서 뭐 이어는 as a integer로 해달라. 위에서 이제 그 이어로 잡은 그 변수명이죠. 그 다음에 value는 value로 보내달라 라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바꿨습니다. 사인을 해서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하고 다른 점은 여기 있는 y가 없어졌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연도 앞에다가 변수명으로 y를 쓰고 보통 변수명의 시작을 숫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이런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들은 이어로 보내는데 그 중에서 y자라고 붙어 있는 쓸모없는 이 그 앞에 붙은 거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태도 그냥 y만 자르면 문자로 남으니까 인티저로 바꿔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정수가 됐죠. 그러면은 이게 몇 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한 번에 좀 많이 바꿀 수 있게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vot wide는 pivot long에서 다시 거꾸로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그럼 names from, values from만 주면 원래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pivot long에서 wide로 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separate라는 명령을 수행을 하면 이어가 이렇게 이제 y1과 y2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과를 한번 이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거를 다시 이제 유나이트를 하면은 이제 합쳐줍니다. 근데 TD버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은 하는데 이거보다 이제 앞에서 봤던 그 뮤테이트나 뭐 이런 그 dplyr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separate과 unite는 그렇게 자주 쓸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가공과 관련된 dplyr과 이제 tdr 두 개 패키지 안에 있는 핵심적인 함수들, 그러니까 명령어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가공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배우신 이 내용은 반드시 손으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